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년간 미뤄져온 유사 사건의 소송도 빠르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네, 또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또 이를 도운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그 신일철 죽음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원고에게 어떤 그 승소를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이번에는요. 상대를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천만 원 배상을 선고를 했어요. 원심 확정 지은 건데 일단 판결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오늘 이제 대법원 제2부에서 소위 일본 그 침략하에 그 강제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사건에 대한 판결,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여자 근로 정신대로 끌려가서 강제로 그 노동을 강요당한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 두 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두 건에 있어서 그 쟁점은 무엇인가 하면 1965년도에 우리가 일본과 소위 그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청구권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그 협정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의 또는 한일 양 국민 간의 그 채권 채무는 그 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다 뭐 파이널로 끝난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끝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그 근로정신대나 강제로 징용당한 사람들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그 청구권 협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10월에 우리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청구권 협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그 판결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두 건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여자 근로정신대 또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노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청구권협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피해자들은 일본의 그 당시 재벌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효도 남아 있다. 따라서 강제징용된 분들, 이분들은 히로시마에 가서 조선소하고 이제 중공업 기계 그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각 8천만 원을 지급해라. 또 나고야에 있는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간 어린 소녀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왔거든요. 요즘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부 합쳐서 5억 6천만 원 정도, 6,200만 원을 지급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그 하급심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거의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종전에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그 청구권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지난 10월 달에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우리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그걸 밝혔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을 했는데 일본의 최고재판소까지 다 졌습니다. 근데 그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일본의 국민징용령이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서 동원되어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한 반인도적인 범죄거든요. 따라서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일본의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국가 정부 간의 어떤 협약을 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명백하게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고 우리 국내법적으로도 불법이고 시효도 살아있으니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니까 근로정신대와 관련된 어떤 그 대법원 판결, 오늘도 보면 이제 그 근로정신대로 동원돼서 노역을 한 분들에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배상해야 되는 판단이 나왔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피해자 유가족에게 1억에서 1억 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를 했거든요. 이게 사건 쟁점은 그 강제징용 피해 소송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일제 그 침략하에 우리 국민들이 몇백만 명이 다
군대로 끌려가거나 탄광으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어린 소녀들이 비행기 만드는 데 가서 혹사당하거나 그렇게 네. 했거든요. 네. 그 모든 피해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인 것이죠. 따라서 따지고 보면은 몇백만 명이 사실은 우리가 일본의 그런 소위 전범 기업을 상대로 네. 소송을 해서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네. 뭐 그런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번 이제 판결이 대법원 이제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사한 판결들도 많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같은 취지로 이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영향을 보입니다. 미치게 되는 건가요? 물론 당연하죠. 예. 특히 이제 지난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청구권 대상이 아니다. 청구협정 대상이 아니다. 네. 우리 청구권은 살아있다 하고 예. 이미 판결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따르는 강제징용 관련 소송들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뭐 이런 큰 기업들 말고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해도 한 예. 12건 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만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배상 금액을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낼 것이냐가 이제 이게 주목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인 건데 예. 어떤 절차가 또 필요한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일단 뭐 우리 예. 뭐 국내에서는 확정된 판결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또는 지난번 판결에 있어서는 신일본 제철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재산이 없으면 네. 결국 이제 일본에 가서 강제 집행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그거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판결을 그쪽에서 집행하려면 일본 법원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네. 일본 법원이 안 해줄 걸로 보이고 예. 또 제3국의 경우에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인정해 줄 것인 여부가 좀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네. 그 인도적인 취지에 따라서 깊이 뉘우치고 스스로 여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의 판결들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사의 경우에는 그것들이 있다면 지사에서는 이걸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국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8천만 원 1억이 없는 뭐 기업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없다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는 하더라도 지금 그 일본의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강제 집행은 그건 할수 없는 불가능하죠. 것이죠. 네. 일단 뭐 정 기자의 말대로도 그렇고 최근에 또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로 간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 배상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떤 그 외교적인 마찰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야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2차 대전 때 동남아시아에서 저지른 많은 범죄들에 대한 피해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 문제가 생각을 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네. 일본 외무성의 그 태도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일본 기업이 가해자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이지만 또 거꾸로 된 경우도 있어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 국민들의 재산이 미국에 의해서 몰수되거나 그렇게 된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재판에 대해서도 이제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처음에는 개인 청구권 다 소멸됐다. 네. 이렇게 하다가 그런 그 자기들이 피해자가 된 그런 사건들이 생기니까 나중에 입장을 바꿔서 예.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네.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스스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네. 강제 집행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이 그 국민들이 피해인 이 사건들의 경우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네. 재판을 통해서 강제 집행은 못하지만 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스스로 주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외무성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태도와 달리 무조건 이거는 인정 못한다고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결정도 안 따르는 굉장히 자기들의 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런 조치에 대한 그 궁금증도 좀 작아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국제사법재판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본이 국제적으로 외교 쟁점화 시킬수록 그들에게는 불리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2차 대전 무슨 일을 했는지 잊어버리겠다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물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거는 그거는 허풍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양 국가가 다 거의 동일해야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그럼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런 걸 했을까 하고 전 세계에 오히려 자기들의 악행을 알리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또 내연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갈까요? 2016년 4월 달에 남양주군에 있는 어떤 자택에서 당시 53세 먹은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네. 사망 후에 부검을 해보니까 이 치사량에 해당하는 니코틴 양이 나왔고 또 수면제인 졸피뎀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담배를 안 피우는 분이거든요. 근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니코틴이 들어갔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수사를 했죠. 특히 이제 이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 남편 이름으로 된 그 보험을 그 처가 해지를 하고 보험금을 한 2천여만 원 탕한 사실로 드러났고 남편 재산의 집 두 채를 팔아서 8억 정도를 딴 데 처분한 것도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인과 또 내연남이 공모해서 남편에게 니코틴을 주입을 해서 살해한 것이다. 예.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이제 구속하고 이제 재판에 회부가 돼서 이번에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당시에 이게 국내 첫 번째 어떤 니코틴 사례였고, 이 두 사람이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또 직접적인 증거가 또 없었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몸에서는 니코틴이 나왔지만 이걸 어떻게 주입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좀 그것 때문에 주목이 되게 됐었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또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부인과 내연남의 경우는 우리 그 아이 자살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공소장에 보면 뭐 어떻게 니코틴을 주입했는지 몇 시에 왔는지 전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예. 이거는 공소 자체도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다퉜는데 이제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봤습니다. 우선 이 돌아가신 분이 자살할 만한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유서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니코틴으로 사망을 했는데 니코틴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네. 집이나 방 근처에서 니코틴이 발견된 바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지금 이 부인의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한 뒤 1억을 내연남한테 송금한 흔적이 또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내연남이 인터넷을 통해서 니코틴 원액을 10ml를 2개를 외국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살인의 기술 뭐 이런 것도 지금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그런 점으로 보고 할 때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둘이 공모해서 남편을 살해한 것이 맞다.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한 겁니다. 예.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을 한 거겠군요. 그 법원 역시 그러면 이런 어떤 요소들을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어떤 범죄를 인정하려면 우리 법상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증거를 그래서 또 직접 증거는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코틴에 주입하는 것이 동영상에 찍혀 있다든가 그러면 직접 증거가 되겠죠. 네. 예.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니코틴 본인이 주입한 것 자체를 부인하고 본 사람도 없고 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두 네. 사람이 공모해서 살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부인은 이 결혼 중매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서 2010년부터 이제 동거를 해왔습니다. 혼인 신고도 안 하고 예. 그러다가 2015년도에 역시 도박 빚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내연남을 만나서 이제 사귀게 되죠. 그래서 1년 뒤에 일어난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황상 이것이 딱딱 들어맞다 생각을 두 사람의 한 입장에서 거군요. 볼 때는 이 남편을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거죠. 이 남녀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우리가 법에서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아니한 그렇겠죠.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런데 하여튼 예. 몸속에서 니코틴이 치사량이 나온 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니까. 직접적인 게 없어도 정황상 어떤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림이 맞는다면 충분히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예. 이슈인데요. 숙박 공유 앱이죠. 여기 어때 신명섭 대표가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드러난 것만 427만 엄청나네요. 건이다라고 예, 하네요. 그렇게 좀 알려주죠. 이 여기 어때가 이게 숙박 앱인데 예. 말하자면 그 값이 싼 호텔이나 모텔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다 해주는 그래서, 거죠. 예. 그래서 업계에서 2위이고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연매출이 한 500억 된답니다. 그래서 그 업계는 제법 큰 데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외바드 업체를 2개 또는 뭐 10개 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네. 그 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네. 음란물을 420만 건 이상을
그 유통을 시켰고 또 그 중에는 미성년자 관련된 것이 172건이고 네. 촬영 과정에 불법을 보이는 게 한 40건 있어서 200여 건은 특히 불법성이 뚜렷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본인 이야기로는 네. 나는 지금 여기였다만 하지 그쪽은 관여 안 한다. 그 지인 거라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경찰이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주인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 우선 이 웹하드 업체가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지금 심 대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쳐 소유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소유자라 하더라도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는 없고 경영진만 처벌해야 되겠지만 네.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경찰은 아마도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네. 또는 그 업체의 직원들을 불러서 아마 경영에 관해서 결정을 누가 했는지 네. 그런 점을 아마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웹하드 사업 또 필터링 업체를 동시에 이제 운영한 걸로 현재 그렇습니다. 경찰은 보고 예. 있는데 이 웹하드 업체들은 이 실사장과 실소유주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양 구조일까요? 회장도 그랬었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항상 불법의 그 위험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술집 같은 경우도 보면 예. 바지 사장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우선 사채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은 되지만 불법일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이제 자기 이름이 완전히 빠져 있으면 난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다른 사람들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예. 지금 이 경우는 좀 이 심 대표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웹하드 업체 대표가 인터넷이나 IT에 관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경영했다는 얘기냐? 네. 심 대표 당신은 전문가 아니냐?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심 대표가 나는 모른다고 이게 변명하는 게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전혀 관련도 없는 그 전공과 관련도 없는 사업인데도 뭐 돈이 된다, 속설로 돈이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주변에 어떤 유혹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결과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란물 172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 사항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요. 그건요?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세 가지 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을 유통시켰으니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 예. 또 이 미성년자들을 이용한 음란물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경우 아동청소년 그 성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이 예. 되고 예. 또 그다음에 또 몰래 촬영한 게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법으로 적용이 되는데 특히 네. 이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죠. 굉장히 형이 높습니다. 네. 성폭력법도 마찬가지고요. 예. 영리 목적으로 몰래 찍은 거 네. 그런 것을 유포를 시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죠.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된 212건 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네. 형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처벌만큼이나 이제 또 궁금한 게 지금 이 심 대표의 경우에는 수익이 52억 원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이 수익이 된 이 수익금이 몰수가 되는 부분도 이제 가능한 그 거지. 범죄 모든 게 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범죄 수익의 은닉 및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이 그좀 깁니다. 좀. 범죄 수익 환수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환수법. 거기 따르면 네. 어떤 중대 범죄,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런 그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한 경우 그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52억이 이것이 그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것으로 번 것인지 아니면 네. 일반 정상적인 그런 그 파일들을 주고받아서 번 것인지 그걸 그게 이제 구분을 해야 활용이 됩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하나 따져봐야 예. 되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파일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돈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따져보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하죠. 네. 그래서 52억 전부를 몰수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적어도 상당 부분은 몰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웹하드 업체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양진호 회장의 사건이 터진 이후에 불거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면 밑에 있다고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또 그 많은 웹하드 업체들이 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좀 대책이 좀 이런 것들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선 그 과연 그 성인물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진작에 또 한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고민하고 만약에 합법화가 필요하다면 예. 철저히 규제하고 특히 아이들에게 영향이 안 가도록 그렇게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이용한 그런 네. 그 음란물이라든지 네. 또는 본인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그런 몰카 범죄들 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엄하게 처벌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위 지금 국내 들어와 있는 것들 보면 왜 일본의 그런 그 음란물 제작하는 그런 제작사에서 만든 것들 네. 또 미국에서 만든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선 합법화 여부를 고민해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제들 되는 거 보면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외국의 합법적인 그런 음란물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어린이, 아동 청소년들이라든지 또는 그 몰카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의 경우나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같은 경우 우리 법도 소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이하 징역입니다. 네. 이거 컴퓨터 다운받아 갖고만 있어도 네, 네. 우리도 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네. 처벌을 철저히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국가적 특성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서는 이런 성인물이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안 통한 경우도 있겠고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도 굉장히 좀 예민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 그렇죠? 발전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공감대에 맞춰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 신명섭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음란물 유통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과정의 조사를 받게 됩니까? 일단 본인은 이제 나는 소유자는 맞지만 실제 경영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예.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혐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자기 말대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관여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더 돼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이 외바도 업체는 2000년부터 있어 왔고 지금 저 숙박 앱은 만들이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음란물 외바드에서 번 돈을 가지고 이런 여기어때라는 숙박 앱을 그 만든 것이 더 아니라 키운 그런 의심도 들거든요. 것인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경영에 관한 것을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꼭 웹하드 업체 말고도 여기어때에 관한 어떤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어떤 그 자세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자금의 출처가 이제 출처에 나오게 대해서? 되겠죠. 근데 만약 그 자금이 말씀드린 대로 음란물 유통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온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그 수익도 몰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검찰로 넘어가게 됐을 때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직접적인 증거를 경찰 측에서 찾지 못하게 된다면, 근데 정황상으로 뭔가 좀 뭐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은 검찰에서도 사실상 이게 뭘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그 살인 사건하고 달라가지고 네. 이 사업을 하면 온 동네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혐의 유무를 밝히는 건 수사 기소는 크게 어려운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잠시 후에 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 그제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그 남모 씨 네. 구속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리게 되는 건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 사건의 어떤 정황들을 봤을 때 구속 심사가 어떻게 좀 전망되시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뭐 이분이 그 한 달 넘어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한 걸 보고 그 차에다가 화염병을 던졌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뭐 차 유리창이 안 깨졌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네. 불이 좀 크게 났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 그래서 뭐 현장에서 화면 나오고 체포는 있는데. 됐지만 예. 사실 그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동기를 보면 본인이 이 그 소송을 걸었는데 그 네.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자기의 주장을 안 들어준다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보면 우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점에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분이 뭐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진 분이라서 했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네.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예. 내 사건이 이렇게 지게 된 것은 불만을 갖고 한 거죠. 말하자면 요즘 그 뉴스를 보니
뭐 법원도 뭐 이쪽 저쪽 편에 따라서 예. 영향을 받고 부탁을 받아서 판결을 왜곡한다더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런 것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예. 특히 이 남성 같은 경우 이제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그렇습니다. 범죄로 그렇죠. 이제 그렇습니다.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거 역시 이제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주게 아니, 되는 물론 거겠죠. 당연히 구속하고 예. 이 범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네.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 노력을 해야 될 그때입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이 시각 저희 예. 서초 경찰서를 보시면요, 경찰서를 법원을 이동을 위해서 이제 경찰서를 나서는 국가로부터 남성분이 현장으로, 보이실 예. 텐데요. 가보겠습니다. 사법권 치해를 무시당했습니다. 민법 제148조에 의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그러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계속 이 침해가 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한부 법률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연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152조 제2항에 의해서 어떤 부분 가장 원하셨어요? 네. 어디요? 화염병 얻어진 남모 씨가 지금 법원 이동을 위해서 서초경찰서로 나서는 모습인데요. 방금 전에 이제 뭐 법조항을 얘기했었는데 그게 뭐 가능한 얘기인가요?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지금 뭐 전에 듣는 얘기는 행정소송에 관한 것이라고 예. 좀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는 민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긴 한데 저분 입장으로선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법 지식으로 볼 때는 네. 판결이 부당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항상 판결에 승복하는 예.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가사 그 판결이 부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네.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저런 것이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